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5개 나라를 향해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를 위한 파병을 요청한 건데 파병일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품격 토론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과의 만찬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며 개혁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찬에 참석했던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틀 만에 복귀한 이정영 공천관리위원장의 행보와 공천 관련 당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권에 들어선 국가들을 향해서 군함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이 그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각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로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한층 강한 어조로 또 SNS에 올렸고요. 네. 이 지목한 5개 나라는 원유 수송에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미국에 비해 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원유가 절박한 나라들이 위험도가 높은 유조선 호위의 작전에 앞장서라며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격입니다. 네. 일단 이란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들을 향해 분쟁을 고조시키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라고 말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6년 전인 2020년이죠. 해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1기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당시 긴장이 고조됐지만 이 전면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했지만 이 미군 작전 참여가 아니라 우리 선박 호위 임무를 위한 독자 작전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단 6년 전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다르고 특히 이란군 기뢰 등이 우리 함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좀 당국 우리는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라들의 반응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영국은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B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중요하다면서 기뢰 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밀리밴드 장관은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옵션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좀 속내가 복잡합니다. 네. 당장 오는 19일이죠.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위 파악이 먼저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2일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묻는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위대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와 이 일본 자민당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중국 역시 지금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에 문제가 큰 없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은 즉답 대신에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전쟁 길어지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우고 출발한 우리 공군 수송기가 어제 서울공항에 도착했네요. 예.
이른바 작전명 사막의 빛이었는데요. 사우디와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에 체류하던 국민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오는 작전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한 수송기는 14시간 만인 어제 저녁 6시 서울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제 안전하다는 공군이 기내 방송에 안에서는 이제 환호성과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전쟁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이번 작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는데요. 정부는 악화하는 중동 정세를 지켜보면서 전세기나 군 수송기 투입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현지 상황과 항공기 여력 등을 고려해서 지난 12일에 군 수송기 운항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비행 경로내 10개국, 10여 개국이죠. 단 네. 하루 만에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냈고요.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사우디와 인근 3개국 공간과 협조해서 중동 곳곳에 흩어진 우리 국민들이 군 수송기가 있는 리야드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공군 조종사 탑승객 안전을 책임질 이 최정예 특수부대 공군 공정통제사 그리고 정비 의료 등 병력 30여 명이 수송기에 동승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총리는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김 총리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미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듣고 보좌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히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참 궁금하네요. 자, 앞서 김민석 총리가 제이디 벤슨 부통령과 함께 또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도 만났죠. 예, 김 총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중일 이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게시한 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설명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역 대표부 그리어 대표는 여러 나라를 보편적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총리는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유럽연합 방식이 아니냐면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우리는 미국의 EU 방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스위스 승강기 업체죠. 쉰들러 홀딩스가 제기한 3,200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완승했네요. 예.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지난 14일 쉰들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제기한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요.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 앞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직 경영권 강화만을 목적으로 유상 증자를 했는데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재판 정부는 이 우리 정부의 당시 조사와 심사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자의적 차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요. 이를 이제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국가의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를 상대로 쿠팡 투자자들이 지금 이 ISDS 예고했거든요. 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고 손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이 조금 전에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종합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목표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실 4년 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지난 4년간 굉장히 우리 선수단 와신상담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단연 주인공은 김윤지였습니다. 패럴림픽 마지막 날에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 20km 인터벌 스타트 좌식 경기에서 58분 23초 3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5번째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기록했는데요. 예. 지금 동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모두 통틀어서 한국 선수로는 단일 대회 최다 메달 기록입니다. 예. 또 이번 대회에서는 믹스 더블 백혜진과 이용석이 한국 휠체어 컬링 최초로 16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 은메달을 안겼고요. 네네. 이재혁은 이 한국 선수 최초로 패럴림픽 스노보드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참 대단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사고까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이고요. 남한성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시죠?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고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인데요. 구리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구리에서 강일 쪽으로 불편하겠고요. 광암터널 부근에서 송파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 쭉 더 가보니까 소래터널에서 노우지 분기점 쪽이고요. 12km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배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미국과 이란 전쟁 영향으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좀 격화되면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인데요.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기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뭐 양쪽 모두 추가 확전을 계속 시사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좀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충격에 대비해서 시장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좀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서 움직이는 헤드라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미 증시 주요 지수들 어떻게 움직였나요? 예, 뉴욕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0.3%, S&P 500 0.6, 나스닥은 0.9% 모두 하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메가캡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한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기도 했고요. 이 장 초반에는 지수가 좀 상승을 하다가 전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급격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뉴스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00를 돌파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3년 만에 이게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유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조치도 검토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bp 오른 4.28%를 기록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는데 네네. 이번에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시장이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경제적 요인보다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 지표를 보게 되면 1월 소비 증가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서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난해 말 GDP 성장률도 기존 발표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노동시장 쪽을 보게 되면 구인 건수는 증가하고 해고는 감소했는데 이건 노동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PCE 물가 지표는 시장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경제는 완전히 둔화된 것도 아니고
과열된 것도 아닌 좀 혼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호들이 혼재가 된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 당연히 크게 올라갔겠죠. 네, 맞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하는 옵션 기반의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0.79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관세 충격 당시에 이 지수가 0.89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 지수가 주식이나 금리, 환율, 원자재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변동성 지수가 오른 건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쟁이나 유가 상승 같은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지금 상황이 과거 금융위기 이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면서 금융위기 이전 상황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또 다른 하나는 민간 신용시장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네.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비용을 높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데다가 신용시장이 불안해지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지금이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가능성이 높지도 않지만 네. 투자자들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경계심이 생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이번 주 금융시장 주요 이벤트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FOMC 회의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결정보다는 경제 전망 수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큰 변동성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오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관망세. 이 단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하고서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코스닥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1.72% 하락하기는 했지만 시초가보다는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48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반전하면서 0.4% 오른 1,1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주체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한 주 동안 외국인이 7조, 기관이 1조 이상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외국인만 한 2조 정도 팔고 개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코스닥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이유로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개의 ETF가 더 상장할 예정인데요. 네. 지난주 10일에 상장됐던 두 개의 코스닥 액티브 ETF로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요.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우리 주식 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보통 시장의 강세장의 시작을 저점 대비해서 20% 오른 때부터 강세장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번 우리 시장 강세장이 25년 4월 관세 충격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 두 달 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를 강세장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때가 저점 대비 한 20% 올랐었던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2주 연속 코스피가 하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들어서 2주 연속 지수가 빠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강세장의 시장을 저점 대비 20% 오른 시점부터 보는 것처럼 약세장의 시작은 고점 대비 20% 빠진 시점으로 보는데 지금 3월 초부터 2주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강세장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코스피의 강세장은 한 번 시작이 되면 평균 60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네.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번 랠리는 아직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정부의 그 상법 개정안 이후에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움직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요? 예, 지난주 25일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었죠. 네. 이 기존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소각을 해야 되고 개정 이후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는 1년 이내 소각할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고 공시한 규모만 7조 원에 이릅니다. 네. 네, 이런 자사주 소각이 한 주당 가치를 높여주는 주주 환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실체화되어가는 모습이라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시행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느라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시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좀 순응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느낌입니다. 이 어떤 얘기냐면요. 예. 대표적으로 보려되면 올해 하반기에 9월 10일부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데요. 네. 이 집중투표제라는 게 결국 소액주주들이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이 생겨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 주총에서는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건이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기를 1년, 2년, 3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들의 임기가 제각각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중투표제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갖는데 오히려 선출해야 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소액주주들의 투표 영향을 기업에서 좀 줄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잠시 후 우리 증시가 열리는데 오늘 흐름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1.02%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합으로 마무리하면서 반도체 섹터는 좀 견조했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 시장이 전쟁이나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소폭 시초가는 하락해서 출발하긴 하겠는데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큰 변경보다는 현 시점의 변동성을 인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한 주간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 출근길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일까요? 시야가 뿌옇더라고요. 네네. 지금 미세먼지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 5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입니다. 이 평소보다 3배 정도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기 정체로 어제 미세먼지가 남아 있어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와 전북, 대구와 경북은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 전남과 부산, 울산과 경남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에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오늘은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 내륙, 전북 동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 이 안개와 먼지가 뒤섞여 연무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내일도 공기질이 좋지 않아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건강관리가 좀 쉽지 않아요. 공기질도 계속 안 좋지만 일교차가 3월 중순인데도 계속 커지는 느낌인데 오늘도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북 봉화가 영하 3.4,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가 영하 3.3, 서울은 영상이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낮고 평년보다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 평년과
가까워져 오늘은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한 주간 날씨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새벽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피 새벽에 제주도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시죠. 김현정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어제 열린 그 만찬, 초선 의원들과 만찬,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다고요? 네, 참석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하기에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네. 이제 공천했었잖아요. 저희 초선 의원들을. 그런 또 각별한 또 저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힘든 시절에 같이 이렇게 투쟁했던 이렇게 동지 이런 뭐 느낌들 이런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했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찬 같은 거 하면 그 약주를 입에만 대고 안 하셨다 그랬는데 어제는 좀 약간 드셨습니다. 기분 좋으셔가지고. 네. 네네. 그 34분의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접했고요. 네. 한 분 한 분씩 각자 발언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 청와대에 한 두세 차례 정도 그 만찬을 갔었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이게 대통령께서는 그 짧게 얘기하시고 그 참석자들한테 다 한마디씩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쭉 주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전체가 다 한마디씩은 다 했습니다. 네. 의원님은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본시장 얘기했습니다. 그 네. 저기 지금 네. 뭐 그 코스피가 중동 네. 사태 때문에 네. 5,500선으로 좀 내려가 있지만 역대 최고로 이제 6,300까지 이제 돌파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상법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의지를 계속 피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신뢰로 이렇게 통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저 자본시장 그 밸류업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관심 가져 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뭐 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의 PBR이 2년 연속 1 미만일 경우에는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거든요. 그것도 많이 좀 관심 가져 달라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 네.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주로 많이 듣는 자리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조간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모두 발언에서 개혁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검찰총장 명칭도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뭐 그 맥락이 전체적으로 다 맞진 않은데 네.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네. 거기서 방점을 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정부고 또 여당이잖아요. 그 여당의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네. 야당 시절에는 그 견제와 감시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여당은 들어야 되고 또 국민들께 설명해야 되고 이런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 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의정 활동을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발언 내용을 듣고 약간 뭐 그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해서 네. 정부한 대로 네, 이걸 통과해달라는 그런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정부 입법
2차 입법 예고죠. 입법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뚝딱하고 갑자기 정부안이 나온 게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22일 마지막 의총까지 6차례 의총을 거쳐가지고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했던 것이고 또 한 차례 그 당의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또 정부가 그걸 수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걸 수정안을 반영된 안이 국회에 왔을 때 우리 당에 왔을 때 그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이에요. 다만 이제 그 의총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들이 다시 정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또 수정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다시 와야 되니까 혹시 모르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간에 논의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이미 당론이 확정된 것이고 그 당론은 당연히 정부 아닌 것이죠. 다만 그 정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논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 안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당의 입장인 거예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그렇게 지금 당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나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저 취지를 말씀도 하셨고 긴밀하게 그 법사위에 논의해서 그 저기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뭐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에서 2차로 넘어온 그 입법안이 네. 그 우리 당의 의견들을 대폭 반영한 겁니다. 이미 그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왜 그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라라고 지시도 하셨던 거고 그게 다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당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우리 그 정부나 뭐 우리 여당을 위해서도 그 뭐 이렇게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죠.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네네. 사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법사위에서 이제 기술적인 것만 검토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여러 조항에 대해서 또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당권과 관련해서 경쟁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론은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 2차 정부 입법안이 온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이 있으면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 말에 따라 물밑에서 긴밀하게 조율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 뭐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당내에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저기 처리하는 것은 여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논의했던 그 내용 밖에 있는 내용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당론으로 확정됐으니까 당론으로 확정된 그 문구 안에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미진한 게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은 순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표대로 3월 말 이달 안에 수정 없이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월 2일 날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갖추고 하는데도 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원래는 2월 달까지는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그때도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다양한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더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3월 중에 그 처리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자리가 뭐 화기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서 네. 질문을 드리는데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뭐 언급은 오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이 요구서 안에 네.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 이름이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뭐 절차상의 문제일까요? 정치적 메시지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당 대표는 공동 발의할 때 이렇게 날인을 잘 안 합니다. 네, 날인을 안 하고요. 그 사실은 그 정 대표가 뭐 의지가 없어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날인하지 않은 거는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국조 추진위를 그 정 대표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국정조사.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의지는 뭐 정 대표가 그거 추진하는 것에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관행적으로 당 대표는 공동 발의를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빠진 의원들 보면은 국무위원들 겸직하신 분들하고 그때 뭐 해외 출장 중이나 이렇게 해서 그때 공동 발의를 받을 때 그 의원 방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하고 이렇게 받은 거라서 그때 그걸 미처 못 보신 의원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 취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굉장히 여의도를 시끄럽게 했죠. 공소 취소 검찰 개혁 거래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해당 발언을 한 기자에 대해서는 네. 고발을 하겠다고 당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김어준 씨는 또 자신의 방송에서 고발을 하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국민소통위에서 고발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제 장인수 기자만 고발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는데 네. 그 이제 장인수 기자 김어준 씨까지 그 고발 대상은 안 된다라고 검토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인수 기자만 고발했다고 했고요. 예. 아마도 장인수 기자는 그 소속 기자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고정으로 출연한 것도 아니고 게스트로 출연을 한 상황이고 예.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를 몰랐다고 본인이 이제 밝히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도 그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김어준 씨가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 단계에도 법적인 대응도 있겠지만 예.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커지는 게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의 그 김어준 씨의 책임 있는 태도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꾸 법적인 것만 함축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내 우리 그 당원들이 얼마나 또 갈등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야당에서도 특검하자라고 지금 공세를 네. 펼치고 있고 전국의 현수막까지 지금 걸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사전에 인지했든 안 했든 또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정치적인 지금 후폭풍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뭐 이렇게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이런 대응보다는 예. 좀 로키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그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게 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권을 그 탄생시키는데 많은 그 노력도 하셨고 지금도 누구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 애쓰시는 바라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치적인 파장이 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는 김어준 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네. 어쨌든 그 사전에 알고 모르고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여기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아쉽다, 뭐 유감스럽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정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과거에 이제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흔드는 것은 해악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물밑 비토 정서가 이번 거래설을 계기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 당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번 그 파장을 놓고. 지난주 의총 때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말도 안 되는 이 거래설, 공천 취소 거래설 이것이 대통령이 그 얼마나 대통령에게 그 나쁜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해서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는 뭐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유튜버 1인 유튜버라든지 유튜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그거는 뭐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이제 좀 더 유의해야 될 것은 정치권에서 어떤 그 유튜브 같은 거 약간은 좀 그
주장이 강하고 팩트보다는 주장이 강한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인들이 출연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팩트에 기인해서 또 유튜브에서 팩트에 기인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로 잡을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튜버들도 또 그러한 자정 노력도 이렇게 좀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게 지금 안 그러면 유튜버에 대한 또 국민적인 불신이 또 많이 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결국은 유튜버 시장에서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노력들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도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 주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에서 하고 있는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가 워낙 그 갈등으로 자중질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건수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대통령께서 공소 취소를 지시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과는 그 공천 취소 연루설과 전혀 그 거래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이미 다 확인됐고 그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네. 그러면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꼭 역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나경원 의원의 그 빠루 사건 그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공천 취소 청탁했다고 한동훈 전 대표가 폭로했었잖아요.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것은 이미 이제 우리 당에서 지난 12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야당과 의원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꾸리기 위해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절차대로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관련된 사건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7개의 사건이고 그런 사건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면 거기서 만약에 조작 수사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공소취소는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지 뭐 대통령님이나 저희 당에서 공소취소하라라고 주장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위 구성이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특위를 지금 구성하는 단계예요. 이제 보고는 됐고 이제 그 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그 특위 위원들을 이제 여야 몇 명씩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좀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야당에서 아마도 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데 어쨌든 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공소 취소 관련해서 또 사실 지금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석방을 주장했지 네. 않습니까? 지난주에요. 네. 어떻게 이 움직임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당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네. 뭐 조정식 의원하고 강덕구 의원 그리고 김현 뭐 서영석 전현희 의원 최혁진 의원들이 참석해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것도 쌍방울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뭐 김성태의 녹취록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그 감사 보고서 네. 1600쪽에 달하는 거기 내용을 보면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그 검사들의 그런 회유 뭐 이런 조작 이런 수사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건에서 그 검사들의 회유 압박도 배를 가르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만약에 이런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경험한 내용들을 진술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될 것 같은데 이 건도 거기에 이제 연루돼 있다 보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랑 그 가까운 또는 그리고 속사정을 잘하는 의원들께서 네.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지난주에 이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 재판 소원제 관련해서요. 그 대법원에서 12일에 그 당선 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이 네. 본인의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 소원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혹시 당 지도부나 또는 동료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네. 전혀 없었고 네. 그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재판소원제도가 도입이 됐고 네. 그 재판소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뭐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그 이재명 그 대통령 과거의 후보 시절에 조폭 연루소를 폭로했다가 유죄 판결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네네. 재판 소원 지금 제기하고 가처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재판 소원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기각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가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재판 소원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사심제고 이원이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헌재에서 그 이원이 아니다라고 확인도 한 것이고 이게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도입한 거잖아요. 도입법을 벤치마킹한 건데 독일 같은 경우도 헌법 소원 중에 재판 소원이 거의 90%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제 재판 소원제도가 막 도입이 됐으니까 많은 그 저 신청들이 재판 소원 그 신청을 하는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안착화되는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잘 정리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시행 첫날에 이제 재판 소원을 만든 게 이제 입법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이제 자신의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 소원을 언급하는 것을 놓고 이게 좀 타당하냐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국민들 각자의 그 해석이 틀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정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또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점점 그 규모가 커져가는 분위기라서요. 그래도 단연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인천 계양을 공천인데 언제 민주당에서는 결정하게 되나요? 일단 그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지방선거는 전략공천이 없고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보궐선거는 전략공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송영길과 김남중 두 뭐 계양을 뭐 요것만 딱 단편적으로 놓고 볼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랑 이제 보궐선거 현재는 4군데가 확정이 다섯 군데죠. 5군데가 확정이 됐는데 예.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당이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에 대한 변수도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전략 공간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전략 공천 보궐은 좀 더 그 시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지역구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또 연관된 곳들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박찬대 의원이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 지역구 같은 경우에 연수갑이죠. 네. 여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당 지도부에서 지금 계양을 같은 인천이니까요. 이 계양을 하고 연수갑 같이 놓고 보고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같이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 가능성의 그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그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합특별시에서 이제 거기 이제 출마자들 중에 현직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분이 후보가 되면 거기도 또 빌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광주 그쪽에서 학교를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수갑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그래서 그 뭐 박남춘 전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까지 하셨으니까 거기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저희가 한 1분 조금 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그 선박 호위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개 나라에다 군함을 지금 요청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SNS에 올렸는데 오늘 최신 보도를 보면 또 미국 행정부 장관도 뭐 관련 의견을 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한미 간에 이제 긴밀하게 소통 중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전투병이라든지 전투부대 파견할 때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규모 의료라든지 구호 등 이렇게 비전투와 관련된 것들은 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네. 또 전투인 경우는 국회 비준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시기로 이거를 지금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5개 국이 요청을 받았는데 다 신중하게 지금 이게 신중하게 이걸 대응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예전에도 이미 한번 그 파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갔거든요. 우려점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짧게 어떤 부분은 국회에서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그 국익과 관련된 것이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또 경제와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또 우리 국익 중심으로 잘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잘 대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초록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지입니다. 오늘은 영호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을 통해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대전 한밭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분홍빛 매화와 청초한 하얀 목련이 환하게 어우러진 봄의 정원. 비록 소리가 없는 고요한 여행이었지만 아름다운 수목원의 빛깔과 꽃향기 덕에 제 마음속에는 감미로운 교향곡이 울려 퍼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오겠죠?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뿌였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껴 있고요. 공기가 탁해서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울산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1.4도, 대구 3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고요. 내륙 곳곳은 영하권으로 추운데요. 한낮에는 서울, 강릉 13도, 제주 12도, 세종과 광주 15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온화할 전망입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공기가 탁하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남해안에는 5에서 30mm,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제주 산지에는 6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해야 된다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까지 해서 5개 나라에 지금 호위를 할 수 있도록 군함을 파견해라. 지금 이런 요구가 왔는데 의원님 이 소식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건 어느 정도면 예상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좀 흐름을 보면은 장기전 추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동의 유가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 가장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모든 이동 수단이 자동차 아니에요. 그럼 국제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적 부담도 큰 거란 말이죠. 네. 유가 관리가 사실은 국내 정치의 제1순위예요. 트럼프 입장에. 그러면 민심이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5개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뚫고 해로를 자신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수송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5개 국가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청구서가 어느 정도는 장기전으로 가면서 예상됐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6년 전이죠, 대표님. 그때도 이제 한번 파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만에 있던 우리 청해부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2020년 그 사례와 지금의 이제 중동 정시를 갖다 실질적으로 고려한다면은 한 3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이제 검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건 정말 고도의 애교 정책이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지금 국제법인 현실에서 SNS에서 한 말 정도로 치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구서라는 것은 이제 곧 실천을 해야 될 압박으로 이제 이어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020년 사례에서 그때 이 청해부대 그때 작전 범위를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독자 파견 방식입니다. 이거는. 독자 파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지금 이제 임무를 수행 중이잖아요. 이런 청해부대를 작전구역을 그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까지 좀 넓혀가지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있죠. 이러면 이건 이제 국회 비준까지는 굳이 안 가도 될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주도의 이런 다국적군에서 직접 우리가 이제 편입되지 않고 말 다국주의에 편입되면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거든요. 그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란 관계의 항우 문제 이런 걸 고려할 때 저는 적절치를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라는 그런 독자적 명분을 내세워서 이란과 애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으로서는 이 지금 사실
언급하셨던 네. 기준이라는 절차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또 무거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네. 어떤 부분을 좀 먼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와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논평을 낸 거 아니겠어요?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 네네. 검토하겠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얘기했는데 네.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 국가고 예. 그랬을 경우에 사실 또 하나가 지금 뭐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박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거를 과연 거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로 갔을 때는 상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이 카드를 생각하면서 이 카드를 낼지 저 카드를 낼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일정한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의 어떤 준수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국내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계적인 이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얘기하는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가닥은 잡힐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역 관련한 또 이란과 미국 전쟁과 관련한 논의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돌아오겠고요. 국내 정치 현안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영 공천관리위원장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대표님? 뭐 참 안타깝지만은 뭐 별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공관위위원장이 네. 당을 일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말 핵심 공천을 위해 가지고 국민적 눈높이 신뢰를 통한 그런 공천관리위원장도 저런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런데 이걸 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든지 예. 안 그러면 공관위 내부에서 그런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공관위위원장으로서 소신을 펼 수 없는 상황인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간에 들리는 이야기 정도가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9명의 후보가 이제 난립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초선 의원, 현역 의원 하나하고 또 이인숙 전 방통위원장 뭐 그분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즉 현역 의원들은 전부 컷오프 시키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원장직을 못 맡겠다. 뭐 이런 정도만 지금 흘러나온 정도인데 네. 그것도 뭐 본인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것은 지금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일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오 시장이 다시 재공모 형식을 공간에서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그게 응하지 않았고. 네. 그런 가운데 뭐 참 공간의 역할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많이 복장되고 그러니까 한번 본인 입장으로서는 공관위 위원장의 어떤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와서 복귀 일성으로 썼던 입장문을 보니까 당대표가 공천 정권을 맡겼다. 그리고 당의 전기 충격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전기 충격이 도대체 누구를 어느 지역을 거론하는 거냐 해석이 분분해 말씀하신 그 영남 지역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오세훈 시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공관위에서 제재 이 공천 이제 추가 신청을 갖다가 아예 예보했잖아요. 네네네. 오늘 이제 공고 오늘 내고 네. 내일까지 또 마감한다.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자신은 이제 지금 중도 특히 서울시 유권자들의 그런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 기조나 또 당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변화돼야 되고 그런 또 가시적인 핵심 조치를 갖다 내놔야 된다. 혁신선대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선대위하고 네. 인적청산 이 두 가지인데 네. 아직까지 오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건 하나 지금 명분을 손에 쥐고 공관위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해서
제재 공문을 냈지만은 네. 거기에 쉽게 응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공관위 위원장으로서는 대구시장 정도 뭐 좀 자신이 뜻을 피력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특정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뭐 가령 고성국 유튜버가 같이 재래시장을 다니고 실질적으로 뭐 어필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또 호응해주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은 되려 이거 엄청난 논란에 또 휩싸일 수도 있죠. 쉽지 않네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같은 경우에 지금 네네. 11일 앞으로 오늘 기준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예비 경선 토론 횟수 갖고도 신경전이 치열했어요. 지금 네.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두 번 하는 걸로.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앞에 있었던 일 중에 보니까 정원호 예비 후보가 당선관위 주최 토론회만 나는 참석하겠다. 그런 네.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서울시 TBS 예. 방송이 주최한 토론회는 불참을 선언해서 열리질 못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아마 이제 그 각 후보별로 전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 관련된 뭐 이 토론, 서울시장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증대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만 검증이 아니라 밖에서도 또 검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선거할 때는 네. 그냥 좀 뭐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임해서 네. 이거를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 선거하는 사람들의 제일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둬야 되죠. 네. 근데 아마 뭐 그렇기 때문에 두 번까지 또 늘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못지않게 지금 국민의힘 그 공천 관련해서는 인천 내 예. 개항을 연수갑 예. 과연 공천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주말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하시거든요.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천천히요? 예. 뭐냐면 네.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을 조속하게 공천 후보를 결정하기보다는 예.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예. 특히 전체 이러한 광역단체장 이런 경선 구도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네.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대한 분위기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많이 따져보고. 네,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는 이러한 논란이 되니까 당 지도부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좀 봤는데 지금 한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네.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에 대한 선정 자체가 네네. 조속하게 결정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지금 봐서는. 네. 네.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초선 의원 만찬에서 예, 예.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앞서 나온 김현정 의원께도 질문을 했더니 비슷한 뭐 취지로 말씀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3월까지 처리하기로 한 그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이요. 네. 어떻게 당에서 지금 법사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또 조항들 일부 조항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정대로 본회의에 통과하겠습니까? 저는 본회의 통과한다고 봐요. 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 이제 개혁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하셨답니까?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네, 뭐 검찰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아니, 이제 보도도 저는 있습니다. 네. 그런 뭐 행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실용주의 정부고 예. 세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미국에서 요청하고 있고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예. 이란 전쟁은 좀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예. 불안의 연장선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미치죠? 국내 경제에 고유가 고환율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파도가 밀려드는 상황이고 네네. 또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파고를 견디면서 경제 성장을 또 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이 AI 시대라든가 경제 전반적인 체제 개편을 하면서 국가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을 할 때 이게 전면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부분 개혁과 점차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네네. 그렇게 언급이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개혁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상황과 전 세계 상황을 바라볼 때 점진적 개혁, 또 하나는 점차적 개혁, 부분 개혁 이걸 하나하나 이제 완성하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5년의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당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대통령 당 정책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적 과제가 네. 검찰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성을 하고 그것을 법에 담았기 때문에 그 법을 담은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미진한 차원들은 극복을 하면서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사실 그 사법 3법 중에 네, 재판 소원제 그리고 법 왜곡죄 이제 시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꽤 여러 건이 지금 접수가 된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시행에 대한 반응이 좀 궁금한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사법 3법 뭐 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뭐 법으로서 그렇게 명칭을 뭐 호칭을 달면서까지 강력한 의지로 그 결국은 뭐 여도야 사후 정국을 가지고 뭐 해냈죠. 네. 해냈지만은 그 후폭풍이 분명히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재판 소원제를 통해 가지고 그 재판을 종식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가령 이제 뭐 이 유튜버계의 뭐 거의 뭐 황제죠. 쩌양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갈취한 그런 피자를 얼마나 이 사람이 대법까지 판결이 끝나가지고 마음을 후련하게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피자 같은 경우도 다시 재판 소원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면서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도 앞으로 재판 소원제로 갈 그런 대법 최종 심의 이후에도 1년에 한 15,000건 정도 지금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벌써 며칠 만에 그냥 뭐 20건 가까이 이렇게 나오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이제 폐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야당이 지금 그걸 일찌감치 예측하고 얘기하고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입법권력인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다시 재판관을 대폭 늘려나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정하고 있지 헌법재판소로 정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돈을 가진 많은 그런 피자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법적인 뭐 다툼을 자기는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주변을 그렇게 또 압박을 행사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양상됐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빨리 이 법에 대해서도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심의이기 때문에 예. 기본권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접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왜 이 재판소원제가 나왔느냐에 대한 근본적 배경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헌법의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고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춰서 기관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고 책임성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이 대법원의 이러한 헌법 제도 자체가 제도 자체가 과연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근본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이라든가 이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체제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법부였느냐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선진 국가들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헌법심의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조항도 몇 개가 안 돼요. 사실은 재판 소원제라고 하는 것을. 예.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이 네네. 지금 이 발족이 됐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박 의원님께서. 자, 지금 이 특위 구성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특위 구성이 안 될 일은 없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잘 응할까요?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죠. 왜 네. 그러냐면 네.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었고 이 검찰을 도구화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아닙니까? 원래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변질시켜 가지고 어떤 것도 안 나오니까 탈탈 털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대북송금 사건을 했고 그 유력한 증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 쌍방울 회장이 우리 저 김성태 대표님 이름이 같아요. 동명이인이십니다. 지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녹취록에 보면 나는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강요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드러나는 거고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고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녹취록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보면은 그 상황을 그리고 1313호 이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집무실처럼 활용됐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검찰의 회유 압박 협박까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상태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고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견제를 받았습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단 말이죠. 무소불위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든가 여러 조작 기소 사건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국정조사하는 근본적 취지에 국힘당은 아마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과거와 과오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 소 앵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선 때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국민의힘하고 그 보수 언론에서 검찰발 기사를 가지고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미 이제 우리 이재명 당시 대표나 그 이재명 후보는 끝났다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조작이 있었습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있었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후보 그것도 패한 후보를 탈탈 털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검찰을 앞세워서. 이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2일 날 보고를 하고요. 지금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러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구성에 당연히 지금 찬성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이걸 하자는 거 하죠. 앞에 박 의원께서 이제 부위원장이시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소 취소 이 흔히 말하는 의혹을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했다는 그 의혹은 이게 야당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무려 200만 시청자가 있는 그런 방송에서 사실상 그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깜짝 놀랐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크게 이제 사법정의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정말 큰 문제고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도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으로 이게
요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정의와 이런 법압의 평등 원칙에 그런 민주당이 말 동의를 한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히 정치 검사들의 이런 공작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은 이거 발본시행을 해야죠.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 측면하고 그 대신 공소 취소 이 거래세를 비롯된 이 의혹도 이게 말 사실이라면은 정말 이 권력이 사법 절차 개입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행사 재판을 무마하려 했다면 이런 법치주의의 근간인 그런 법 앞에 평등을 정면으로 그런 위반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 가지고 국민의힘 주장하는 공천 취소 거래 의혹 특검하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이 진상규명 이 위원회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야간에 합의해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이 할 사안도 아니고요. 거래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거래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하는 건데 그 내용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전원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 취재 기자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 검사가 이걸 거래한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생각이죠. 그거 뇌피셜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마냥 팩트인 양 이렇게 해서 이거를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하나였던 정치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하나만 마지막만 얘기 좀 일단 하면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조작 기소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공개성과 투명성과 명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슨 우리가 공소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가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를 했고. 그래서 1차적인 게 뭐냐면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해야 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린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개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는 암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배치가 돼요? 완전히 그 다른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 MBC 전 이제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지난 3월 10일 날 김우준 방송에 나가지고 이걸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방송을 한 내용이에요. 그 핵심 주장이 뭡니까? 그 대통령 최측근 정부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가 최근 그것도 최근이라 그래요. 최근 복수급 어떤 복수의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내용이 팩트다. 그 대신 이 제보자를 자기는 밝히지 못하겠다 그랬지만 지금 민주당이 취한 조치는 이거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결론 MBC 장인수 기자 정도 이제 고소 처리하고 난 이후에 이거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그 검찰 개혁안 그게 이제 특히 정치동네 당대표나 지금 현재 법사위의 추미위원장이나 김용민 민주당 간사 이런 대통령의 뜻하고 다르게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민주당 초선의원 그러니까 34명인가요? 네네. 이분을 1차로 먼저 모셔가지고 대통령과 또 대화도 했고 그 협조 요청도 했고 또 오늘도 34명이 또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검찰 개혁안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 주는 그런 조정해 주는 대신에 검찰에서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를 갖다 취소하는 일종의 빅딜을 시도했다는 그런 의혹이거든요. 이거야말로 특검에는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지금 경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달 검찰 수사권은 이미 끝나고 해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인데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딱 그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하고 요거하고 특검 묶어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모든 기자가 뭐뭐 했다더라. 그러면 그거 다 특검 들어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 규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뭐 카더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밝힐 수 없다. 그 취재원에 대해서. 그러면 다 특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 토론 오늘 좀 피치가 올라갔습니다. 네, 박성중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하늘이 뿌였습니다. 안개도 껴있고 공기도 탁해서인데요.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입니다.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울산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서 다소 추운데요. 한낮에는 서울 13도, 대전, 광주, 대구 15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일교차가 10도 이상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 예년 이맘때에 일교차 큰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이번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주말 새에 이정영 공천관리위원장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사퇴 후 복귀까지 이 전체 배경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나름으로 혁신 공천하겠다, 또 당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혁신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단체장,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직접 직을 그만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든가, 또는 특별히 교체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도 아주 공언했었는데요. 정작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그런 자신의 주장이나 원칙이 전혀 관철이 되지 못하고 현상 위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는 굉장히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그 모든 권한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그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보이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당의 그 당헌 당규에 보면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일부가 이제 이정현 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좀 반대되는 그런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지금 공관위 내부에서 영남권 현역 당체장과 중진위원을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또는 당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런 내용의 그 보도나 전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언했듯이 많은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을 교체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곳이 영남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의 현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교체 요구가 강하게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두 차례나 공천 접수 하지를 않은 상황인데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하자마자 오세훈 시장에게 공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공천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수순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오세훈 시장께서 공천 신청을 하고 당에서도 받아주고 정상적으로 이제 공천 진행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그동안에 많은 요구도 하고 또 공천 접수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대강 당의 혁신 모습 또 당 지도부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당직자 문제 등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지난번 전련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밝혔고 네. 그리고 당이 이제 혁신 의지를 좀 밝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오세훈 시장께서도 수긍하고 공천 접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께 이어지는 보도를 보니까 네. 처음에는 혁신선대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그럼 혁신선대위의 구성원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네. 유승민 전 의원을 거명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마 당사자들은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혁신선대위를 요구하는 것과 또 그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역할이나 방향도 다를 수는 있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혁신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도 네. 공천 신청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가 어떤 걸까요? 일단 선거대책위원회를 좀 빨리 구성한다는 그 정도의 당 지도부의 의사 표명이 있고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좀 밝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접수를 한 예비 후보로 접수하신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가 이상규 당협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접수를 밀어주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당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고 선거에 승리하려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또한 당의 가장 중요한 그 업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그래도 지금 우리 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이고 경쟁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공천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당무의 하나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형평성 문제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의 그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개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실제로 좀 당내 계파 갈등이 좀 줄거나 사라졌다거나 뭔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행사, 대구 서문시장 행사에 따라가거나 한 데 대해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을 또 징계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네. 당내 혼란과 분란이 가속화될 것이면 지극히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께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이고 윤리위도 그런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또는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징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윤리위원회가 새로운 징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당내 분란이 된다면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선거 이후에 논의도 늦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결정으로 조금이라도 당내 분란이 줄어들고 또 그 논란이 좀 적게 일어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부터 경북도지사 예비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은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준비 어떻게 잘 하고 계실까요? 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지사에서 쟁점 현안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은 행정통합의 문제가 네. 굉장히 선거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네. 대구공항을 경북 지역으로 옮기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었는데요. 네. 10년 차가 되는 올해에 이제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반영받지 못해서 결국은 말뚝도 박지 못하고 그냥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데 대한 책임론 등도 제기가 될 수 있고 작년 이맘때 있었던 당군 이래 최대의 산불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네. 이철우 지사께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대선 출마를 강행하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책임론 문제도 있을 거고 예. 지역 경제 특히 이제 포항의 철강 공단이나 구미 전자산단의 위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방식이 이른바 한국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인 이철우 지사와 다른 비현역 후보자들이 1대1로 맞붙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직 도지사는 경쟁을 거치지 않고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상 문제가 있고 현직 도지사가 또 자신이 만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결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경선 방식도 그렇고요. 이제 토론회는 물론 이제 하신 다음에 민심을 청취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신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따끔한 질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 많은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싸우지 마라, 싸우는 거 정말 보기 싫다 이런 주문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당내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당의 내부 분열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있고 네. 그 비판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르시지만 일단 당내 분란을 하루 속히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도 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MBS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29, 국민의힘 지지도가 25, 오차 범위지만 수치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언론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많이 보도를 봤었는데요. 네. 현장 민심도 그런 방향으로 좀 채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속사를 들여다보면 네. 우리 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로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당의 지금 현 상황, 주로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거나 또는 나는 중도층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민심도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내부 분란을 좀 어느 정도 잠재운다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과거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열을 정비한다면 과거의 지지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전국 단위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43, 국민의힘이 17. 그래서 지금 주 연속으로 17%가 지금 당 지지도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분란을 좀 잠재우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은 내부 분란은 사실 무소속 후보로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내부 분란을 잠재우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는 것이 조금 함께 동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만약에 간다면 굉장히 이 문제가 앞으로도 좀 해결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는 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 MBS를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내부 분란에 대해서 민심이 차갑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여론이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복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출당 조치가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당 조치가 될 때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복당 요구에 따라서 복당을 시킨다면 또 새로운 분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전 대표가 7일 날 이제 부포시장을 방문했는데 주말에 14일에는 사직구장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큰 부산 북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복당이 아니라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물론 가정입니다만 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출마자를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장동혁 당대표께서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네.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자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미 그 장동 대표가 네. 의사 표현을 하고 네.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불거진 이 이슈가 굉장히 지금도 유효하게 뜨겁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시작된 공소 취소 거래설. 예, 위원님께서는 이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을 특검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이게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해주면 그 검찰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충분히 일단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쟁점 자체가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김어준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김어준 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내용으로 밝히지 않고 우격 따짐으로 그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든가 김어준 씨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뭔가 캥기는 것이 있겠죠. 특히 이런 일을 가장 해결하려면 형사고소를 해서 근거를 내라 또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알았느냐 뭐 들었느냐 아니면 거짓말이냐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대상인 김어준 씨는 고소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오히려 나 고소하면 무고죄로 다 처벌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김어준 씨 앞에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뉴스공장에서 그 허위 보도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또 정권 내부의 그 정보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을 제대로 전에 듣고 그런 보도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밝혀야 될 사안인데 최근에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그런 검찰 개혁안을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부 안으로. 그런 거 보면 뭔가 지금 아직까지 이 거래설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고 네. 김어준 씨를 고발조차 못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측의 움직임을 보면 여전히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밝혀야죠. 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을 개인적인 교도소 가지 않으려는 방탄막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한 국조 특위 구성하자고 지금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특위 추진을 계속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 이 여당에서 지금 이성을 잃고 이재명 대통령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잘 아셔서 이러는 것인지 몰라도 퇴임 후에는 재판을 받고 교도소 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가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것은 공소 취소는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소 취소가 되지도 않습니다. 뭐 아예 또 특별법을 만들려고 할지는 몰라도 지금 상황은 불가능한 재판까지 생각을 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네.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거짓말을 합법화시켜주고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려는 이 완전히 잘못된 그런 국회의원들의 충성맹세에
국회를 지금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조사에는 우리 당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주한미군 핵심 방어체계인 사드하고 패트리엇 포대가 중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국방력을 굉장히 튼튼히 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 정세에 언제든지 그 우리의 국방 체계도 함께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네. 주한미군의 이 방어력 또 북한에게 대한 핵 억지력을 우리가 굉장히 높게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드만 그 중동으로 빼더라도 우리 이 하늘의 그 방공권이 그 걷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장사정포를 가지고 지금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도 미사일을 10발이나 쏘면서 더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한미군의 문제라든가 또는 한미 전자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감상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의 그 태세라든가 또 한미 관계 또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해야 된다면서 5개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군함 파견을 지금 요구하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방금 전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주 안으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실상 파병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점을 잘 짚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결국 그 중동전이 장기화되고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송해야 되는 이해 당사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단순히 과거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문제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상에 보냈던 그런 상황과도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이해관계,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군사 파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